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 춥습니다. 그냥 겨울입니다. 그냥 겨울입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원에서 김만배, 유동규 등 이 대장동 일당 5인방에 대해서 모두 1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장동은 범죄라는 겁니다. 자, 성남시의 윗선과 대장동 일당 사이에 있었다라는 법원의 판단, 유동규에 대한 판단, 여기서 말하는 성남시 윗선을 두고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판은 일단 멈춰있는 상태인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법원이 대장동 일당 5인방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 측은 유동규가 중심으로 벌인 짓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왔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동규는 성남 수뇌부와 대장동 일당 사이의 중간자였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성남 수뇌부는 누구냐라는 걸 두고 논란이 거세고 있습니다. 거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재판은 현재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2025년 한겨레 신문이 오늘 일면에 썼는데요. 2025년 어떤 기사일까요? 함께 보시죠. 대미 불확실성 제거, 대중관계 회복, 물꼬 텄지만 실용 외교 진짜 도전이 시작됐다. 미 관세 압박, 최악을 피한 합의였다. 한겨레 신문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투자 속도 조절, 한국 주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중 정상회담도 분위기는 좋았지만 한한령 해제 등 이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떻게 외교를 잘 펼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728조 동아일보 8면 기사입니다. 728조 예산 전쟁, 지역 상품권 등 이재명표 사업 놓고 격돌 예고. 이 정부 첫 예산안 심의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국감 끝나고 나선 이제 예산안 심의 국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왔던 지역 상품권 등이 거센 논란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오호기, 중앙일보 신명기사입니다. 김정은 동선까지 포착, 킬체인의 눈은 더 정밀해졌다. 우리 군이 미국에서 정찰위성 5호기를 발사했습니다. 이 정찰위성의 특징은 날씨가 안 좋아도, 흐려도, 어두워도 24시간 전천후 감시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독자적인 정찰위성 5번째가 우주로 쏘아 올려진 겁니다. 이 정찰위성은 어디에 쓰일까요? 바로 우리식의 방어망인 킬체인의 핵심 눈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200조입니다. 한국 경제 3면 함께 보시죠. 불장에 올해만 200조 벌어들인 국민연금 웬일이에요? 기금 소진 확 늦춰진다. 다행입니다. 코스피 질주에 국민연금의 올해 수익률도 질주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자, 기금 수익률과 재정 고갈 시점이 우려됐는데 이번 수익률 높아짐에 따라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라는 희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그냥 겨울입니다. 한겨울 추위와 함께 찾아온 오늘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흥 대변인, 그리고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님, 그리고 민주당 청년 최고 출신의 박성민 전 최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춥습니다. 아주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요즘 계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 저희들이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한중 정상회담은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이 없이 끝났습니다. 비핵화를 두고도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온도 차이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선물을 주고받았는데요. 이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是韩国的产品，举面是韩国的产品。小米通信不安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看看有没有后门。감사합니다. 谢谢您。 화웨이 장비 등의 이른바 이 백도어 논란 때문에 미국에서 한창 샤오미 제품 등이 논란이 거셌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겨냥한 이 조크를 던진 겁니다. 그러자 시진핑 주석이 당황하지 않고 백도어 뒷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라는 농담을 건넸다라는 장면입니다. 자, 이 한중 정상회담에 공동 성명 없이 합의문 없이 마쳤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자, 한한령 해제 공감대.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지만 중국 측의 명확한 호응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온도차를 보인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아쉬움도 나옵니다. 위성락 실장,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정치권에서도 이 대목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정부 그 어느 때보다 한중 관계가 소원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닻을 올린 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중 정상회담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북핵 문제 역시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중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술의 외교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야의 평가가 다른데요. 그런가 하면 이 에이펙 만찬에서 G드래곤의 공연과 차은우의 이 사회, 각국 정상들도 촬영을 하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배우 차은우라고 합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Why don't you tell our guest a little more about yourself? 에이펙 2025 코리아 홍보대사 가수 G드래곤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너도 나도 이 GD, G캠을 찍어서 올리는데 바빴다고 합니다. 자, 안와르 이브라함, 말레이시아 총리. 말레이시아의 많은 K-팝 팬들이 공유해달라 부탁해서 몇 순간을 찍어서 공유했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가서 이거 올려야 또 국내 정치에 홍보가 되거든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 K-팝 왕이 당신인가요? 제가 콘서트 맨 앞줄에 했다. 뭐 이렇게. 자, 김기웅 대변인, KBS 또 방송 기자 출신이잖아요. 이 각국 정상들도 그 각국의 이제 이 G드래곤 팬들의 또 그런 요청 이런 것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레이시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빠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젊은 이제 K-팝 그 팬들이 굉장히 G드래곤 우리 K-팝 가수를 굉장히 사랑할 텐데 네. 내가 현장에서 직캠했다. 직캠했다. 그리고 그거를 나만 즐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내가 현장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그걸 찍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K-팝 하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엄청납니다. 진짜. 엄청나죠. 엄청나서 제가 2019년도에 이탈리아 여행을 갔었는데 예. 그때 한국 사람에 대한 인지도, 특히 남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그래서 왜 그러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BTS 때문에 한국 남자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다 BTS 같죠? 그래서 그때가 2019년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기점으로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의 상황은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확실하게 보증을 받는 그럼요.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기대와 희망과 어떤 바람의 대상이 되는 네. 그런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박성민 최고, 차은우 씨는 군 복무 중인데 만찬에 사회를 봤는데 군인인데도 저렇게 멋있네요. 네, 뭐 일단 이제 국위 선양을 네. 다른 여러 면으로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썼던 게 문화적인 이 외교를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차은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GD도 나오고 한 거구나. 사실 이제 전 세계 팬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두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두 인물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국가적인 뭐 외교 문화적인 역할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네네. 사실은 이제 외교적인 형태로 봤을 때 문화 외교를 한다를 넘어서서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이 행사 자체를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팬들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이 가수가 혹은 이 배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정상들이 직접 공유하는 것 자체도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차은우 씨의 팬, 지드래곤의 팬 이런 분들은 또 전 세계 글로벌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에이펙을 또 다른 방면으로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효과 포인트가 됐다, 홍보 포인트가 됐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굉장히 전략을 잘 짠 게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수고해 주신 이 두 분께도 좀 감사의 뜻을 잘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우리 또 차은우 씨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을 또 떠올리게 되죠. 에이펙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인물들 3인방을 저희가 선정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핫피플 3인방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법원이 김만배,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5인방에 대해서 1심에서 단죄를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범죄라는 겁니다. 범죄 수익이라는 겁니다. 유동규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 헌법 제11조인데요. 단 한 사람만 지금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란 이유로 이재명 쪽에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있던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년 만에 난 선고인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혹시 검찰 구형량 어떻게 보시나요?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은 부패 범죄다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오랜 기간 유착관계가 만들어낸 부패 범죄, 사적 이득을 보기 위해 추가 이익 확보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유동규, 김만배 징역 8년 등 관련자 5인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특히나 1심 재판부는 이 유동규에 대해서 성남 수뇌부와 대장동 일당 사이의 중간 관리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동규는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 민간업자들과 의견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남 수뇌부가 누구냐라는 게 향후 재판에 있어서의 가장 큰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이제 이 재판에서 공범으로 이제 적시는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 사건의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그 윗선들도 결국은 관여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깊은 의심이 많이 드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진 이런 재판이지만 그래도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로 또 배임죄를 인정을 하면서 또 김만배 씨나 또 유동규 씨에 대해서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유동규 씨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본부장이었고 그 위에 재판부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은 그 위에 이제 정진상 씨랑
유동규 씨는 자주 상의를 했다는 거죠. 네. 그 윗선이 누구겠습니다. 그 윗선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이런 단계이다 보니까 이 유동규 씨의 이 진술은 주로 정진상 씨와 네. 두고 나눈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 이 유죄 판결에서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아니면 보고를 받았는지 지시를 했는지는 명확히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일각에서 유동규가 벌인 짓, 유동규의 일탈 행위라는 뭐 반론도 있었는데 예, 그것은 법원이 아니라고 보기에 하는 그건 거죠. 아니다. 윗선의 중간 관계였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정진상 실장 측이나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은 이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유동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거죠. 여러 차례 이 판결문에 나오는 것은 중간자의 역할을 했다.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동규 씨가 중간자이지 어떻게 이 주범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보면 유동규 그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과 주로 이야기를 했고 정진상 실장은 바로 그 위에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에서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이 주범은 결국은 이 성남시 수뇌부라고 예. 재판부가 좀 조심스럽게 섰습니다만 그 수뇌부에는 당연히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사건이 의미하는 그 의미는 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결국은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다. 이런 판결의 내용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싶습니다. 예, 김기웅 대변인. 법원의 판단 중 하나가 대장동은 범죄 행위였다라는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2022년 10월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의 최대 치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발언하고 지금 재판부가 규정한 것은 너무 온도 차이가 있어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면 범죄일 리가 없는 건데 재판부는 지금 범죄라고 다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했다고 했거든요. 설계하고 결재하고 승인했다고 다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진술과 그다음에 문서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알고서 그랬다면 공범이고 모르고 했다면 무능인데 무능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거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난 억울하다. 이거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딱 이번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법원 1심이 딱 규정한 건 뭐냐면 부패 범죄로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부패 범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장으로서 최소한 도덕적, 정치적 발언을 해야 됩니다. 법적인 거는 이 재판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씨 관련해서는 배임죄가 따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관 입장에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유죄다 무죄다 이거를 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뇌부라고 얘기했다면 수뇌부는 거기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 될 수 없는 거고 가장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유동규가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개인적인 어떤 비리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했는데 딱 여기에서 딱 규정을 한 겁니다. 중간 관리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간 관리자는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 업자에 대해서 뭔가 돈을 받거나 청탁을 받고 윗선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윗선에서 지시받은 것들을 또 알려줘서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관련 재판은 따로 있으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수뇌부라고 했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대장동 관련된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로서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조규 변호사님, 2022년 10월 발언이에요. 당군 이래 최대 치적. 법원에 따르면 이건 부패 범죄이고 성남시와 성남 시민들이 가져가야 할 수익을 이 짬짬이로 자기들이 빼돌린 범죄라고 단죄가 됐는데 그때 대통령께서는 왜 최대 치적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분명히 인정해야 될 사실관계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지자체가 시행하는 이 재개발 사업에서 실제 확정 이익 방식으로 1,800억, 공원화 등까지 포함하면 5천억이 넘는 수익을 그 개발 사업 자체에서 가져온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저 내용 자체는 사실에 부합하는 거죠. 물론 추가적인 이익이 지금 이 사건의 판결문처럼 이 성남 도계공의 실무자와 업자들 간의 유착에 의해서 더 갖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업자들의 이익에 귀속이 됐고 그게 배임의 유죄가 됐다. 이 부분 역시 뭐 1심 판결의 내용이긴 하지만 당시 이재명 대표의 저 설명 자체가 틀린 거는 그렇군요. 아니죠. 그리고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 자체도 객관적으로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 판결문 내용에서도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장은 이 성남도계공 관련자들과 업자들 간의 유착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사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판결문 뭐 전문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용되는 보도 내용에도 보면 이재명 시장 내지 수뇌부 언급은 있지만 이 관련돼서 유착하고 사업 공모서를 조작하고 하는 등의 행위에 성남 핵심부의 지시나 묵인, 알선 등이 있었다는 게 명식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키워드 표현, 수뇌부, 뭐 유동규는 중간관리자라는 표현을 그렇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이재명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논리적 맥락상도 그렇고 지금 판결문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만 가지고 와서 이재명 결국에 판단은 지금 유동규 등 5인에 대한 판단이었지만 실제는 이재명 시장이 다 주도했다라고 할 만한 지금 근거가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걸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성남시장은 이런 유착관계를 몰랐다는 겁니다. 모르고 이 개발 사업을 판단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시행된 사업에서 확정이익으로 환수된 금액이 그만큼이라고 하면 당군 이래 최대로 공적 개발 사업에서 환수된 이익이 그만큼이라고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거고 그 내용을 국민들께 말씀드린 거죠. 여기에 틀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네, 이번 재판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런데 저 판결문에 나오는 성남시 수뇌부, 이 수뇌부가 누구냐? 검사 출신 김웅 전 의원은 이번 대장동 범죄의 몸통은 성남시에 살고 있는 성은수요, 이름은 뇌부라는 수뇌부다. 성남 수뇌부 찾는 건 어려운 일 아니다. 이렇게 썼는데 전주 의원님, 그러면 이 수뇌부 씨는 누굴까요? 가리키는 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재판부가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니죠. 직접 피고인은 아니고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이런 3단계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유동규 씨의 진술만 가지고 이재명 당시 시장의 이 관여나 지시, 보고 이런 것을 아주 단정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성남시 수뇌부라고 표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왜 배임이냐 아니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822억의 이 환수 약정이 있었어요. 성남시가 환수하기라는 게 1,822억. 그런데 이것 이외의 추가 이익 약정, 이 약정을 지금 오히려 빼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이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 1822억보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것이 뱀이라는 것이 이 대장동 사건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이재명 당시 대통령은 모른다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을 보면 이것은 성남시장에게 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나 싶고 결국은 성남시 수뇌부의 핵심 몸통은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러한 면에서 이 판결이 가지고 있는 파장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또 대통령 재판 중지법 국회 통과시키자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법 앞에 평등을 지키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은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냐? 대통령 측의 기존 해명과 이번 1심 법원의 판단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 정리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모범적 공공 환수 모델이다라고 대통령 말씀하셨고 1심 재판부는 유착관계가 만들어낸 부패범죄다라고 달리 봤습니다. 대통령 측은 사업자 내정이 없었다라는 해명을 했지만 유착 등을 통해 사실상 사업자를 대장동 일당 등을 내정해 놓은 것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공 확정 이익을 확보했다라고 내세웠지만 추가 이익 검토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배임이란 거죠. 유동규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규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동규는 중간관리자고 아까 말했던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수뇌부의 존재를 언급해놨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정진상 등은 민간 업자들이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결국 시장 재선을 도운 대가로 대장동 사업에 이익을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거세졌습니다. 재선 기여 등으로 사업 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이재명 시장은 당시 시장 재선을 도와줬고 그에 대한 고마움, 재선에 대한 기여로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수뇌부가 많은 것을 결정했다는 건데 자, 박성민 최고님. 이 수뇌부의 역할 그리고 대통령의 해명과 재판부의 판단이 조금씩 다른 점도 많은데 이런 점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유동규 씨에 대해서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다. 그러니까 그 윗선이 있었다라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와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일탈이다. 유동규 씨 개인의 일탈이라고 한 점은 아마 이 법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민간업자와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성남시장 선에서는 몰랐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결국에는 유동규 씨가 얼마나 어떤 민간업자들과 유착이 되어 있었느냐까지는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대통령실의 해명이 뭔가 지금 법원의 판단과 상당 부분 배치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큰 틀에서의 판단은 법원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와 유착했고 부정한 방식으로 뭔가 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판단과 크게 어떤 부분에서 어긋나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여부는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야당에서는 멈춰놨던 대통령 재판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에 관련된 5개 재판이 다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언제 재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라는 반헌법적인 발상 하에서 지금 법을 만들어서 재판 계속 중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재개되는 것이 맞다. 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 받아라, 재판 재개해야 된다라는 야당의 비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당은 재판 중지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아예 법으로서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름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중지법이 아니라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들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관련하여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으로 봅니다.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법원의 단죄가 이루어졌고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했다라면서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는데 야당에서 그럼 대통령 재판 받자라고 하자 재판을 중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 이름은 국정안정법으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프레임을 전환하는 거죠. 재판 중지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법 위에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은죄가 있으면 검찰에서 기소되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게 맞는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이거에 대해서 재판을 사실상 뭉갠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색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하는 거다.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요. 참 제가 볼 때 어처구니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선 때 방송 3사에서 출구조사를 했을 때요. 국민의 64% 가까운 분들이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25% 정도만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국민 주권을 봤을 때 국민들은 재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대장동 1심 관련해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억울하잖아요. 왜 국민의힘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끌려갑니까? 턱하니 재판 받으면 되는 거고요. 저는 차라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임죄도 없애고 있죠.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도 개정한다고 하고 있죠. 공선법도 개정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한번 세게 국민들한테 욕을 먹으십시오. 이 법은 어떻습니까? 묻다 이무법이라는 걸 만드십시오. 이게 뭐냐?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다. 차라리 이걸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가 볼 때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게 맞지. 굉장히 법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위인설법을 너무나 많이 남발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되고 관련된 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 조항들을 다 없애버립니까? 개정합니까? 이게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법에 대해서 제가 규정을 한다면 이거는 헌정유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규 변호사님. 검찰이 기소하면 다 유죄인가요? 지금 5개 재판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는데 3년 내내 그 주장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로도 이재명 이 대표를 제거 못하니까 결국 비상계엄 내란한 거고요. 그 범죄 사실을 이루는 12개 혐의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검찰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정치 보복적 수사를 했고 검찰권이 남용됐다는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증으로 범죄 혐의 입증이 안 되니까 관련된 공범이나 참고인들의 진술로서 그 유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기소한 무리한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이 정지된 상태고요. 그거 민주당이 정지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이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는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재판의 정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5개 재판부가 공의한 겁니다. 그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법부는 헌법 84조의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6월 3일 대선 끝나자마자부터 재판 재개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헌법 84조는 이렇게 수사에서 공소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까지도 실제 현직 대통령의 국정 안정, 그게 실제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네. 임기 중에는 공소 제기든 재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례를 허용해버리면 만약에 가정입니다. 이 정권에서 차기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예상되는 분들 다 수사해서 기소하면 다 재판하라고 할 겁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국정 안정을 막기 위해서 헌법 84조의 취지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게 법조계 다수의 해석인 겁니다. 그걸 받아들인 재판부가 다 정지된 재판인데 지금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면서 재판 재개하라고 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서 진행됐다고 하면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중에 계속 재판 다니는 게 맞습니까? 앞으로 중요한 외교 일정, 민생 관련 일정, 국무회의 빼고 재판 가면서 법적 판단을 받으라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국민의 삶에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이 임의로 마구잡이로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을 가지고 마치 유죄 확정된 것처럼 재판 재개하라는 것은 국정 안정이든 뭐든 안중에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을 흠집내고 공격해서 정치적 반사 이득을 얻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을 걱정하는 야당이 맞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재판 중지법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준석 대표, 무죄라면 불필요한 법안을 왜 굳이 추진하느냐? 주진우 의원, 국정안전법이 아니라 이재명 특례법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정부 여당 일각에선 배임죄를 폐지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논란입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우려했어요. 현재 배임죄 관련 부분은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된다. 처벌 가능 영역 유형화 입법에도 시간 걸린다. 소급 장래 적용 논의 진행 중. 배임죄를 없애면 이 대장동 일당들도 다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대통령도 죄가 없어진다. 대통령의 재판도 자연스럽게 혐의가 없어진다라는 우려를 내세웠습니다. 재판 중지법뿐 아니라 이 배임죄 폐지 이것 또한 논란인데요. 전주 의원님. 지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몇 겹으로 지금 방탄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방탄이 이제 재판 중지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시에는 재판을 중지된다. 이제 이런 재판 중지법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급하니까 이제 이번 달에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뭐 그렇게 헌법에 써 있다면서요. 뭐 소추하지 아니한다를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민주당이 법안을 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시점이 헌법에 의해서 어차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시점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 직후에 갑자기 또 이 재판중지법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 이 시점에 그렇기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법을 보면 면소나 공소기각이 또 확실할 때는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적 재판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배임죄를 폐지를 할 모양입니다. 저는 충분히 민주당에 하고도 남는 그런 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임죄 폐지되면 아까 그러면은 면소해야 되잖아요. 아까 판결 받았던 대장동 일당동은 그럼 처벌 못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면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법이 폐지가 되면 그 지금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배임죄와 관련한 뭐 대장동이랄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줄줄이 면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법원이 재판을 열어서 피고인 이재명을 면소를 시켜라. 이게 재판 중지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하지를 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중에서 네. 면소나 공소기각에 확실한 사건은 재판을 해서 면소시키고 공소기각시켜라. 이렇게 선택적으로 재판을 하라는 것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침해시키는 법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첫 번째 겹은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배임죄도 폐지를 하자는 거잖아요. 배임죄를 폐지하면은 뭐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성남 FC 사건도 그렇고 다 지금 줄줄이 면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방탄은
배임죄 폐지입니다. 그래서 배임죄를 이제 폐지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이 허위 사실 그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그 위반죄는 지금 거의 이것도 지금 행위를 빼는 이러한 지금 법이 국회에서 지금 통과 직전이거든요. 이것까지 통과가 되면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서 2심에 돼 있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것도 결국은 다 면소 판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런 그 배임죄 폐지나 관련 법안 폐지를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저는 세 번째 방탄은 결국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자는 법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언젠가는 또 대법원으로 갈 수 있으니 그때 우리 편 많이 만들어서 결국은 유죄로 오더라도 무죄로 파기시키는 이러한 것을 지금 첩첩삼중으로 삼첩반상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금 대장동 사건의 유죄가 나자마자 또 이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는 국민을 우롱시키는 이러한 그 네이밍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 자체가 정말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심판 그리고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임죄 폐지 명분은 좋습니다. 기업인들이 이 배임죄에 묶여서 경영활동을 활발히 못하는 것에 대한 기업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주자라는 취지로 여당에서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방금 처벌받은 대장동 일당들이 배임죄로 처벌받아서 2심, 3심에선 여당이 배임죄를 없애면 대장동 일당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런 점들은 그럼 괜찮은 거냐?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좀 의문이 있거든요. 박수민 최고. 뭐 일단은 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지난 9월에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를 막겠다 혹은 보호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사실은 기업의 어떤 자유로운 이 활동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폐지까지도 논해볼 수 있다라는 정도의 대화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와서 이 대통령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시에 얘기를 꺼냈었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좀 궁색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앵커께서 질문 주셨던 어떤 이 배임죄가 폐지되었을 때 생기는 제도적인 공백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임죄를 폐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다른 방식의 대안 입법 이 부분은 이제 당 차원에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입장이 한번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배임죄 폐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대안 입법이라든지 대체 입법 혹은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방치하는 형국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대안 입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하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이 새벽 배송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와 민노총 등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민노총의 주장, 새벽 배송 폐지 논란으로 이어지자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라고 민노총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초심야 시간 배송을 제한하자는 것, 새벽 배송 전면 금지를 주장한 적은 없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초심야 배송이 0시에서 5시인데 그게 새벽 배송이거든요.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 말장난하지 마라. 비판 여론에 초심야 배송 신조 만들어내. 새벽을 정의한 사전도 고발해라. 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벽 배송 폐지 주장이 논란이 되자 민노총에서 우리는 새벽 배송 폐지를 주장한 적 없다. 초심야 배송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새벽을 규정하고 있는 사전도 고발해라. 라고 맞선 겁니다. 김기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새벽 배송 폐지 논란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 기사를 쓸 때 자정을 쓰고요.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새벽 1~2시 되면 새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오전 같은 경우는 한 9시, 8시부터 그리고 아침이란 거는 한 6시나 7시부터 쓰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봤을 때 새벽 배송은 0시부터 5시까지의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새벽 배송이라고 말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말 장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관련해서 이미 새벽 배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의에 있어서 소비자도 입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노조 쪽에서 그러니까 민노총 쪽에서 이거를 굉장히 본인들이 다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논의 없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딱 규정을 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새벽 배송에 물론 이런 시간에 일을 하다 보면 건강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만약에 새벽 배송을 못하게 했을 때 주간에 일을 하느냐? 그건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새벽 배송이라는 걸 알면서 본인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선택의 자유가 있고 만약에 그분들이 다른 일을 그 새벽 배송을 못하게 했을 때 또 다른 새벽 일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의를 가지고 이걸 한다고 손치더라도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없고요. 그렇군요. 논란이 불거지자 나온 입장이 아까 허위사실 법적 조치, 네. 우리는 새벽 배송을 얘기한 적 없다.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 이건데 자정에서 5시가 초심야 배송이라는데 네. 새벽 배송이 주로 그 시간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고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이 쿠팡이지 않습니까? 새벽 배송을 하는 그 노조 쪽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새벽 배송이란 게 정착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수익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금지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낮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낮에 불가 못하고 밤에 새벽에 일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새벽 배송을 금지한다면 제가 대학교 때 신문을 돌렸었습니다. 근데 신문 같은 경우는 광고지를 넣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출근을 해서요. 광고지를 신문사에 넣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4시 반에서 5시까지 가정에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유 배달한 분들이나 아니면 신문 배송하신 분이나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일도 새벽 배송의 큰 범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들의 선의로서의 어떤 의도는 있겠지만 현재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소비자의 어떤 이제까지 누려왔던 어떤 혜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좀 경외시한 게 아닌가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전을 고소해라.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어 사전이 있군요. 그럼 그 사전은 이야기 들어보시죠. 많은 택배 기사분들께서 이걸 물어봐 달라고 하셨어요. 새벽 배송 이용하는 2천만 시민들도 아니고 새벽 배송 일하는 택배 기사들도 아니고 왜 끼어들어서 남의 일터를 없애려 하는지요. 이 심야 노동을 조장하는 기업들의 문화 그리고 나아가서 과로 사회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제 우리 사회의 모습 그 자체에 대해서도 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택배 기사들의 인터뷰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에 맞게끔 투자하시는 분들은 낮에 근무하고 밤에 좀 짬을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거든요. 자기는 낮에 근무하고 밤에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요. 무작정적인 금지는 사실상 현장에서 고용 불안만 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고용은 누가 책임질 거냐, 내 일자리는 어떡하냐라는 제가 택배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동 강도가 최고 세. 주 7일째 거의 그냥 풀가동 하니까. 찬반 의견도 있었고 그 사이에는 전면 금지는 좀 심하다. 직업 선택권을, 근로시간권을 제한하는 거다라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초심야 배송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좀 새벽 배송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민노총이 이 법적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좀 과격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과격하게 나옵니까? 저는 지금 이 새벽 배송 관련된 논의가 꼭 필요한
시점이 됐고 일정 정도의 어떤 합의책을 찾아야 된다는데 공감하는데 논의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말장난이라고 했는데요. 사실관계에서도 이게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노총이 얘기했던 것은 새벽 배송 정면 금지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문제고 그 새벽 1시부터 5시까지의 배송 시간에 대해서 뭐 금지를 주장하는 측도 있고 하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완화해서 택배 기사들의 건강권을 지킬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왜 나왔습니까? 최근에 과로사하는 택배 기사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마지막에 인터뷰한 택배 기사의 말씀처럼 7일째 풀로 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생존권,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본인이 건강 해치는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이럴 때 이 최대 이익을 뽑으려는 기업과 거기에서 그 구조를 이용해서 본인의 수익을 얻으려는 택배 기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관여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부의 역할인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풀어준다고 하면 대형 마트, 영업 제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다 위헌이어야 되고 기업들이 이윤 추구하고 국민들은 대형 마트 가서 사는 게 더 좋은데 이용 제한합니다. 그냥 합헌으로 다 판결이 납니다. 왜냐하면 골목상권 지켜야 되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과 편의도 있지만 잃게 되는 어떤 국민의 다른 생존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새벽 배송 관련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자는 거고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를 합니다. 거기엔 택배 기사, 쿠팡 노조도 있을 거고 민노노총도 들어갈 거고요. 기업 측도 들어갈 거고 쿠팡 측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실제 거기서도 공통적인 어떤 이 공감대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는 계속 늘어날 테니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도 개선할까를 목표를 갖고 가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이 참전하면서 어떻게 가냐했습니까? 국민 2천만이 쓰고 있는데 새벽 배송 전면 금지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민노총이 관여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실상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관여해서 실제 이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쟁으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대시키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저런 태도와 입장이 과연 이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이찬진 금감원장. 87평 강남 아파트가 좁아서 괴롭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은 이 다주택에 다상가에 짜투리 도로까지 사들였으면서 2017년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건 도덕 불감증이다. 작작하라라고 이른바 훈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역시나 내로남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그리고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여유자금 생기면 도덕 불감증으로 어떤 의식도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 이제 그만 작작하고 청산하라. 당시 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으로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도덕 불감이라는 겁니다. 작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찬진 금감원장 본인의 부동산 리스트를 보시죠.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었고 성동구 상가, 오피스텔 상가, 관악구 대지, 알뜰살뜰 땅까지 경매로 사들였습니다. 이건 도덕 불감증이 아니냐. 본인의 발언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 작작사라면서요. 작작사라며요. 내로운 이제 남불의 뭐 전형적인 유형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작작이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아니 거기 좋은 말로 작작을 네. 쓰지 않아요. 야, 작작하세요. 아니잖아요. 작작해라. 이건 굉장히 질타하는 의미잖아요. 작작. 그 이제 이찬진 금감원장은 부동산 이 투기에 대해서는 진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2채의 상가와 도로 이거는 경매로 지금 매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만 경매까지 이렇게 눈을 돌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경매로 해서
이렇게 사들였다는 건 결국 굉장히 시세보다는 싸게 사들였다는 그런 점이 있고,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개발 가능성이 없으면은 오히려 이게 종이 조각처럼 되는 이러한 가치가 없는 땅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또 도로까지 사들여서 어느 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투자의 고수 아닌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이찬진 금감원장이 비판했던 대상이 네. 작작 사들여라, 도덕 불감증이다, 청년 세대를 위해 청산해라. 거기에 본인의 어떤 투자 패턴, 강남 아파트 2채, 상가 2채, 이 도로 부지까지 경매로 사들인 것. 네. 이것도 작작 사들여라 비판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됩니다만. 아니면 뭐 5채 이상부터가 작작이다, 뭐 이런 정의가 없어서. 그러니까 나는 해도 되니까 너희는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국 교수부터 시작한 이 내로남불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오히려 폄하시키면서 이번에 뭐 부동산 이 대책으로 인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예전에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의 이런 투자랄지 아니면 여러 채 보유 이런 것이 속속들이 나오고 거기에 가만히 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타이르는 듯이 작작해라, 훈계하듯이. 훈계하듯이 이런 것이 다시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내로남불의 전형이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금감원장이 사퇴까지 저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 이찬진 금감원장의 이러한 그 부동산 보유뿐만 아니라 과거의 발언이 재조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심상치는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국토부 차관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어서 아마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러한 과거에 또 문제되는 발언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 금감원장을 직을 유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과거에 또 참여연대 등 강의에서 다주택 금지를 헌법에 넣고 싶다라는 또 과격한 발언을 한 바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부동산 작작 사라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 오늘 박성민 전 최고도 나와 계신데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논란의 본질이거든요. 사실 뭐 이 부분은 좀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본인이 그동안 해오셨던 발언들이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본인의 뭐 신념이라든지 소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게 드러나는 맥락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을 보게 되면 그 발언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것이 맞기 때문에 사실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본인의 거래가 적법한 거래였냐 위법한 거래였냐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적법한 거래들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평소에 어떤 이 부동산 투자 뭐 혹은 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해왔던 당사자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정도의 보유량이 좀 논리적으로 일치되는 맥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특별하게 입장 표명을 더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좀 어느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작하고 청산하라, 그 말이 돌아오면 금감원장 본인에게 해당할 것 같은데. 뭐 미래를 생각해서 본인 셀프 디스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 이번에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요. 금감원장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인데 이분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임대료를 법률적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국가는 토지 주택 소유 처분의 권한을 가져서 규제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라는 이런 봤을 때 굉장히 동떨어진 인식이거든요. 심지어 이분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를 맡으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이거 헌법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행동이 너무나 다르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의 어떤 말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이
본인의 행동과 너무 다르다면 시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고위공직자가 될 것을 생각을 해서 주택을 하나 팔았습니다. 물론 낮을 때 사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은 오를 때 팔았죠. 이것도 문제지만 여튼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땠습니까? 두 채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처분한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딸한테 증여한다고 했습니다. 또 문제 제기하니까 이거 팔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18억에 팔던 물건이었는데 최근에 거래가가 본인이 22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정책 설계자나 관련된 사람이 볼 때는 부동산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너무나 다르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의 전형 중에 전형이기 때문에 이분은 저는 분명히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한 카페에서 중국인 손님 받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는데요.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서 말이 많습니다. 인권위가 이런 것까지 나서느냐라는 논란도 분명 일고 있습니다. 홍재 기자입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며 중국인을 안 받겠다고 SNS에 적은 카페입니다. 중국인 손님이 오시면 다른 한국인 분들의 반응이 조금 너무 달라요. 진짜 시끄럽네 이거 비속어를 쓰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이 카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인을 안 받는다는 건 인종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된 겁니다. 인권위는 최근 카페 사장과 면담을 갖고 중국인을 안 받는다는 SNS 안내글을 내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카페는 최근 중국인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This is the most racist cafe I've ever seen in Korea. 사장님, you literally wrote this on your bio. 결국 카페 사장이 물러섰습니다. SNS에도 중국인 손님을 안 받겠다는 문구를 지웠습니다. 운영 방침을 바꾼 이유에 대해 카페 사장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장이 원상회복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 별도 심의 없이 조사가 종결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이면을 들춰보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돌직구 강력반장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력 사건은 바로 지금 보신 이 사건입니다. 리포트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많습니다. 다른 국면을 맞고도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We are sorry,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 미안하다고 하면서 중국인 손님을 사용하겠다라는 이 안내문입니다. We are sorry,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 굉장히 좀 정중한 쪼예요. 그렇죠. 미안합니다만 중국인 손님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사실은 카페 사장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중국인 손님이 오면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설명도 했었거든요. 이 주방 공간까지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지나치게 소란을 피워서 앉아 있었던 한국인 손님들이 떠나는 피해 사례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정중하게 중국인 손님은 죄송하지만 받지 못한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라는 겁니다. 인종차별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인권위가 나서자 결국 이 공지를 철회했는데 논란입니다. 논란의 장면이에요. 과연 반장님 이걸 인종차별이다라면서 인권위까지 나서야 할 상황인가? 나중에 알려둔 사실은 인권위는 이 민간 영업장에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젊은 사장님은 영업방해. 왜냐하면은 시끄럽고 그러면은 사실은 다른 손님들이 방해가 되는 거는 중국인만이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건데,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심했다 봅니다. 왜냐하면 안에 들어와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소론 때문에 기존 손님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영업방해가 심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처리하려면 구청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좀 얘기를 통해서 이게 바로 인권위가 들어가는 건 이게 바로 인권 문제로 비화되는 부분일 수 있는 건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역으로 차별될 수 있는 부분. 역차별의 우려도 있다. 우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저 사장님은 또 많은 압박도 받으셨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절차나 과정이 조금 너무 깨름직해요. 너무 압박을 받으시는 느낌이 들어요. 저 업주님 분은. 그러니까 물론 분명히 어떤 차별이라든가 이런 인종차별은 정말 하면 안 되지만은 맥락상 저게 인종차별 의도가 있느냐 사실 그건 같지는 않아요. 네, 인종차별을 볼 수는 없는데. 네, 왜냐하면 차이니스 게스트에 대한 어떤 억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그거는 이건 차별이라기보다는 조금 영업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를 국가인권위가 바로 개입하면은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쉽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일이 오히려 커진다. 일이 더 키운 것이 아니야. 차라리 구청이 가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행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게 더 훨씬 더 사전에 이게 더 낫지 않았나? 그게 더 적절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돌직구 강력반 두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자, 아빠와 딸 같은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50대 아빠, 고교생 딸이 영어 숙제를 안 했다라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3,000회를 지시했습니다. 800여 회를 반복 통증으로 호소했는데 가족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체포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좀 논쟁적인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3,000회 100개도 못할걸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 아이는 800개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다른 가족이 신고한 거지 않습니까? 저건 분명히 학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어떤 의도, 예를 들면 공부를 이렇게 뭐 이게 근데 저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게 그 흔히 말하는 운동선수도 아니고 3,000회라는 건 그래서 그냥 말로 그냥 어떤 혼내려고 그랬으면은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실제로 시켰고 실제로 800회 한 걸 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건 아동 학대죠, 당연한 거. 학대다. 예. 이건 학대다. 그러니까 폭행이나 폭력이 없었어도 이런 건 학대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거를 신체가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이 될 정도까지 됐다면은 물론 저게 이제 또 판례가 형성이 될 겁니다. 네네. 저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네. 그럼 이건 반복된 거거든요. 그 내용도 한번 보시죠. 이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체포된 게 아니다라는 대목인데 가족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 권유, 딸에게 접근 연락금지 임시조치, 행동 반성하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게 반복됐다는 것은 그때도 어떤 뭐 접근 금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건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상습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상습적인 두 번째, 세 번째인데도 3,000에서 800회라는 것은 그건 심각한 이건 아동학대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분명히 그 상담을 통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저도 예전에 과외 많이 해봤는데 안 하는 애들은 저런 거 시켜도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죠.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 아이가 저정 800개까지 했다는 건 사실은 이미 가스라이팅이 됐다고 통제가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들었습니다. 세 번째 강력 사건 함께 보시죠. 자, 세 번째 강력 사건은 보관함에 이런 게? 뭐가 들었길래? 뭐가 들었길래 그럴까요? 함께 보시죠. 서울역 물품 보관함 앞으로 다가오는 한 여성. 결제를 하고 보관함에 물건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용 가능 시간이 지났음에도 막힌 물건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역에 호련히 다시 나타난 여성. 자, 물건을 찾으러 온 겁니다. 경찰도 같이 출동을 했습니다. 결국 이상한 걸 김새를 눈치챈 관리직원과 경찰이 그녀를 체포합니다. 그녀가 꺼낸 물건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수상한 여성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체포되는 모습도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 여성 5억 4천만 원짜리 수표. 이야, 이걸
서울역 보관함에 보관했어요. 위험한데요. 예.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윗선에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에 넣어뒀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어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었던 겁니다. 아니, 반장님,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걸 알면서도 저거를 보관도 해놓고 찾아서 전달했다. 충격적인데요? 저 정도면 한 200~300은 받을 겁니다. 저 전달책 수고비로. 저 돈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군요. 그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한 1%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피해자가 자기의 어떤 전 개인 그 재산을 수표로 해갖고 저기다 놓으면은 번호를 가지고 전달책 꺼내서 상선에 갖다 주는 역할입니다. 5억이잖아요, 5억. 예, 5억 수표인데 보통 저것은 경찰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역, 사당역, 신도림역 몇몇 주요 스팟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미 지하철 경찰대랑 해서 이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간이 지나도 가져가지 않거나 혼자 와서 쭈뼛쭈뼛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는 100%입니다. 그러네, 지금 경찰이 보니까 굉장히 좀 마치 뭔가를 낌새를 눈치챈 듯 와서 체포를 해가거든요. 저 두 분은 지하철 경찰대고요. 이쪽은 저기 지구대 경찰대입니다. 그러니까 공조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해갖고 빨리 다른 쪽으로 이제 상선한테 얘기하는 거 빨리 차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체포한 거군요. 체포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전화가 바로 가게 되면 이 계좌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빨리 체포를 해야 되거든요. 5억 4천만이 수표인데 저 여성 나쁜 여성이네요. 그렇죠. 알고 한 거죠. 알고 한 거잖아요. 네, 저게 뭔지를 알고 한 거죠. 요즘 저런 형태의 어떤 그러니까 나쁜 알바인데 알면서 하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아니, 남들의 피눈물 나는 피해 돈인 걸 알면서도 그 돈 몇 푼 콩고물 얻기 위해서 저런 범죄에 가담을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액수가 좀 제법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1%니까 한 400, 500, 최소 300에서 그 정도 수고비거든요. 네. 한 건당. 그러니까 저걸 돌아다니면서 하면 꽤 되겠죠. 적극적인 저런 전달책들은 처벌 강하게 합니까?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처벌이 미약했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작년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최소 실형 2, 3년 이상 지금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예, 최소 1, 2년. 1, 2년? 실형으로. 예전에는 집행유예로 끝났는데 실제로는 실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몰랐다. 누가 전달해 줄 거다.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는 게 당연한 거고. 아는 게 당연한 거다. 아니, 저걸 몰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저건 진짜 아까 앵커 말씀하신 그냥 남의 피눈물 나는 돈입니다. 그럼요. 그거를 나쁜 상선 조직 폭력배의 상선한테 전달하는 것 자체도 나쁜 짓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 총책들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잖아요. 보이스피싱, 캄보디아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온 거죠. 전달책들한테 약속한 돈을 실제로 줍니까? 회고지하진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에서 안 주면은 이들 사이에도 연락망이 있어갖고 안 주면 잘 안 합니다.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1, 200 정도는 주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끊고 다른 투입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빠꾸미가 됐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돌려서 맡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나름 신용이라고 지키는군요. 그래야지 이제 이거 쉽게 써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서너 번 한 사람들이나 10번까지 한 사람들이 제일 전문가들입니다. 네. 그 이상은 갖고 튀겠고 그 전은 잘 모르는. 범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제 꿈이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 총짓을 싹 찾아내서 싹 다 가두는 게 제 꿈입니다. 저도 같은 꿈입니다.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자체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제가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 대전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다 보니까 대전시청 곳곳에 꿈돌이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93년 대전 엑스포 때 마스코트로 굉장히 사랑받았던 캐릭터인데 요즘에 다시 인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93년도 엑스포 때 공식 캐릭터인데 이 감필라고라는 행성에서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 그 감필라고라는 행성이 외침을 받게 되는데 그때 대전으로 피신하면서 엑스포 때 캐릭터가 됐는데 그 이후에 30년 동안 사장 됐었는데
저희가 현대 재해석해서 재창조를 했습니다. 꿈씨 패밀리로. 그래서 지금 32살이 됐는데 꿈순이하고 결혼해서 5자녀를 낳았고 저희 몽몽이하고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대전 꿈씨의 시조입니다. 근데 요즘 인기가 너무 좋아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30억 정도 굿즈 매출 가까이 이루었고요. 이 매출 중에 이 꿈돌이 라면이 있거든요. 저희 대전수밖에 안 팝니다. 지금 100만 개가 4개월에 팔렸고요. 꿈돌이 막걸리가 또 있어요. 지금 3만 개가 넘게 훨씬 팔렸고요. 그 꿈돌이 호두 과자가 있는데 이건 팔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거기에다가 꿈돌이 김, 꿈돌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굿즈 상품이 200종 정도 나와 있는데 계속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전하면은 꿈돌이 외에도 최근에는 과학도시뿐만이 아니라 뭐 산업도시로 좀 변모를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대전은 상장 기업이 66개입니다. 시가총액이 81조쯤 되고요. 우리보다 도시 규모가 큰 부산이나 대구보다 저희가 시가총액 60조 가까이 큽니다. 근데 저희가 A, B, C, D, Q, R에서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칩, 그리고 디펜스, 퀀텀, 양자, 로봇, 드론, 센서가 최강기업들이 대전에 다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6대 전략사업은 대전 중심으로 미래산업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짧게는 5년, 조금 멀리 보면 10년 안에 대한민국 도시 중에 가장 부를 이룰 것이다. 지방 지역 소멸 문제가 지방 정부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이자 좀 해결 과제일 것 같은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12년 만에 감소세를 끊고 인구가 늘었다라고 해요. 대전이 이제 산업 부분에 취약했었지 않습니까? 대전시가 12년 만에 인구가 늘었는데 올 9월까지 한 3,07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44만 한 3천 명 가까이 이르렀는데 이 전입하는 세대나 인구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39살 미만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도시인데 왜 대전으로 이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일자리.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지금 산업이 급팽창하고 재미가 있거든요, 이 도시가. 원래는 노잼 도시로 유명을 했는데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불렸는데 지금은 잼잼, 꿀잼, 핫잼 거기에다가 웨이팅 도시라고 합니다. 웨이팅 도시. 왜냐하면 대전의 맛집은 다 줄 서야 됩니다. 대전 방문객, 관광객 증가율도 아마 대한민국 도시 중 1위일 겁니다. 거의 2배가 늘어 있고요. 그리고 가성비 좋은 여행하기 좋은 도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도시 대전만 딱 9위에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디저트 여행하기 좋은 도시. 디저트 워낙 유명하니까요. 대전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사실 대전 하면 저도 생각나는 빵 이름이 있는데 빵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유잼 도시가 된 데는 이 빵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대전이 6.25 때 피난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미군에서 밀가루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빵하고 그리고 칼국수, 대전 가락국수 이런 것들이 발전했어요. 면 요리가. 이미 빅브랜드 우리 성심당에 빵집들은 뭐 연중 한 200m씩 줄 서 있고요. 대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심당 출신이 또 창업한 곳도 있고 젊은이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 상권에 있는 빵집들도 다 맛있는 거예요. 우리 대전에 이 쌀로만 하는 하레하레라는 빵집도 있고요. 정인구 팥빵이라고 팥빵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정동문화사, 캘리포니아, 뭐 청년들이 만든 몽심이 이런 빵들 100개 브랜드가 지금 크고 있는데 이미 한 20개 브랜드는 전국구로 다 떠 있는 상황이고요. 빵축제에 한 17만 명 가까이가 왔습니다. 이 빵축제 부분은 세계적인 축제로 이제 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대전을 연고로 둔 한화 이글스가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진출해서 돌부처 갔다고 하잖아요. 보통 대전 팬들이. 근데 엄청나게 또 감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끈기가 좀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마음을 좀 변치가 않는데 그동안 성적이 참 안 좋았어요.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그럼에도 꾸준히 사랑해 줬는데 그 이제 보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프로축구도 대전 하나 시티즌이 지금
사실 꼴찌 많이 했는데 올해는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스포츠 인기 있지, 빵 산업 석권했지, 그리고 맛집들 지금 펄펄 날르지.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 대한민국 도시 중에서 가장 청년들한테 핫한 도시가 됐습니다. 올해로 이제 지방자치제가 30주년을 맞고 있는데 그 소감과 함께 지방이 중앙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아직도 기형적이에요. 그 인사, 재정, 그리고 사업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중앙정부가 손을 놔야 되는데 놓지 않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대전의 변화만 봐도 지방이 얼마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 노력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완전히 열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꾸 통제하고 뭐 규제하고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빨리 버려줘야 된다. 시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장님만이 갖고 계신 운영 철학이랄까요? 불위호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데 빠르고 단기간에 마무리를 해야 돈도 적게 들고 시간 낭비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난 수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도의철도 2호선 28년 만에 착공을 했는데 트램 결정을 해놓고 8년 동안 착공을 못 시켰는데 제가 1년 반 정도 했고요. 그동안 한 15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유성 복합터미널하고 서남부권의 시민들이 터미널도 올해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은 지금처럼 꾸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가다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경쟁력 있는 도시 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있으실까요? 우리 대전이라는 도시가 교통의 중심, 과거에는 대덕연구단지, 과학기술의 수도 정도였는데 지금은 혁신 기술을 쏟아내는 사실은 대한민국 첨단 기술 이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경기도, 서울과 대항할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판교 기흥 라인 서울 중심에서 25km 있는 이 기흥 라인을 150km 후방인 대전 라인까지 당겨서 이 라인을 대구 라인, 광주 라인으로 확장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되는 우리가 중요한 그 임무를 맡고 있다, 대전이. 우리의 성공이 결국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대전시는 그런 각오로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충실히 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최고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뵙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